반갑습니다. 저 시작 전에 많은 분들이 윤종필 의원님께 감사를 드렸는데 저도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윤종필 의원님이 아니었으면 제 혼자서 이 주제를 가지고 40년을 부둥켜 안고 오다가 올해 들어서 여러 시민단체를 통해서 제가 강연을 하고는 있었지만 자유한국당에 와서 자유를 강의하게 된 건 전적으로 윤종필 의원님 덕분입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자유가 뭔가 정말 제대로 배워본 적이 있나? 되돌아보면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목이 자유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만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이나 저나 처음에는 자유하면은 외워진, 암기된, 그죠? 존 스튜어트 밀이 뭐라고 했더라 하는 이런 거 찾는 겁니다. 시험 답안지에 3번이든가 4번이든가 이런 식으로 우리는 자유를 배웠어요. 왜 그랬나? 뒤집어 보면 제대로 전달될 기회가 없을 만큼 우리나라가 경황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지금 현재 우리 사회 사전에서는 어떻게 나와 있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명사로서 외부적인 구속이나 무엇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 뭐 와닿습니까? 이 말하고 방종하고 제멋대로 하는 거하고 뭐가 다르죠? 왜 이런 게 중요한 거죠? 이 정의로는 알 수가 없어요. 법률에서도 법률의 범위 안에서 남에게 구속되지 아니하고 마음대로 하는 행위. 이 말 믿어도 될까요? 안 될지도 몰라요. 위험한 말이에요. 철학에서는 자연 및 사회의 객관적 필연성을 인식하고 이것을 활용하는 일 어렵습니다. 뭔지 몰라요. 이게 네이버 국어사전에 나와 있는 것인데 그렇다면 도대체 저 자유라는 말은 언제 생겼고 어떻게 우리한테 전해져 왔는지 자유라는 말의 역사를 한번 볼게요. 영어로 여러분 아시다시피 프리덤이라고 합니다. 그죠? 이 게르만 쪽에서 나온 단어예요. 프레이헤이트. 거기서 프라이데이, 금요일, 그것도 자유와 연결되어 있는 자유의 원조예요. 프렌드, 친구, 그것도 자유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좋다는 의미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또 영어 하면 자유로 또 다른 단어 있죠? 리버티. 이게 라틴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리베르타스라는. 근데 이 라틴어의 리베르타스와 영어의 프리덤하고는 약간 뉘앙스가 달라요. 다른데 우리한테는 자유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 리버티는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의미하는 자유를 얘기해요. 자, 그러면 이런 개념을 누가 최초로 그러면 집약해서 이론화시켰을까? 바로 이 사람 있죠. 존 스튜어트 밀. 저 책이 나온 것이 1856년. 그때 처음 저 책이 나오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자유라는 개념이 여기저기 떠돌아다녔지만 이것이 비로소 정치 체제 속에 편입돼 가지고 한 국가의 운영에 들어가게 된 것은 1776년 7월 4일 미국 독립선언을 하면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자유하면은 미국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미국이야말로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국가들 가운데 유일하게 전통 문화로부터 독립된 채 만들어진 국가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좀 부도덕하지만 전통적인 아메리칸 인디언들을 다 몰아내고 유럽에 있는 각국의 사람들이 다 모여져 가지고 야 우리 하나 나라 세우자. 어떤 나라 세울까? 내가 살던 때는 이런 부작용이 있었고 이런 걸 좋아했는데 그럼 또 이제 프랑스 출신은 프랑스 출신대로 얘기하고 영국은 영국대로 자기들의 장단점을 얘기하니까 야 이거 다 합쳐보자 하면서 이성으로 만들어진 시스템, 그게 바로 자유민주주의. 그것을 우리나라에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말은 언제 왔나? 이 자유라는 말이 존 스튜어트 밀이 저 책을 쓸 때가 써갖고 펴낼 때가
1876년인데 그러면 프리덤이라는 단어를 누가 자유로 만들었을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유. 이 번역은 불행하게도 우리 조상들에게는 나오지 않아요. 이 번역의 역사는 전부 일본인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근대 문명이 시작될 부분 그 시점부터는 우리 조선은 그냥 구석에 쪼그려 앉아 있었고 중국을 중심으로 최외곽에 있었던 가장 변방에 있었던 오랑캐급의 외놈 그 외국에서 오히려 서양의 바람을 제일 먼저 받아들이면서 시작되는 거죠. 그들 중에 오쿠다이라 마사다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프리덤을 자유라고 번역을 합니다. 한자와 자유로 쓴 거예요. 네. 이 오쿠다이라 마사다카 이분이 뭐 하는 양반이었냐면 한 번의 번주였어요. 다이묘라 그래요. 지금 같으면 장군이에요. 그 마을의 영주예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난벽이라고 해서 난학에 빠져가지고 굉장히 번역을 많이 해요. 연구도 많이 하고 공부하는 지도자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파라노 사전을 펴내요. 네덜란드 사전을 펴냈단 말이에요. 그 사전 속에 프리덤, 프리헤이트를 한자로 자유라고 번역을 해요. 대단하죠? 저때가 언제냐면은 1810년입니다. 아직 스튜어트 밀이 자유로는 펴내기 전이에요. 그러나 이미 미국에서 혁명이 있었고 그 혁명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미국의 독립 영향을 받아서 프랑스에서 1789년에 프랑스 대혁명 벌어졌죠. 이런 소식들을 다 들었단 말이에요. 네덜란드 사람들이 그걸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프리덤 이 말이 네덜란드어로 표기가 됐을 때 이게 무슨 개념인가 하고 고민하던 오쿠다이라는 이 동양 문화권에 있는 책, 개념 그 속에서 비슷한 개념이 없나 찾은 거예요. 그러다가 비슷한 개념이라고 판단된 것 저게 바로 자유라는 단어였어요. 리버티 언제 됐냐고요? 리버티는 한참 뒤입니다. 스튜어트 밀이 자유로는 펴내고 난 뒤에 그로부터 한 8년 뒤에 1864년에 무라카미 히데요시라는 분이 리버티를 마찬가지로 자유라고 번역을 한 게 최초예요. 그러면 이분은 누구냐? 이분은 프랑스어 사전을 처음으로 펴낸 일본인입니다. 그 당시까지 일본은 한 근 100년 가까이 네덜란드어를 통해서 번역하고 하는 게 유행이 됐어요. 그러다가 네덜란드에서 불어 사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역으로 또 공부해가지고 불어에 발전해요. 그래서 나중에 프랑스 파리로부터 프랑스 정부로부터 르종 드네르 훈장까지 받아요. 프랑스의 대단한 전문가가 되죠. 그분이 나중에 리버티를 자유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다 중역이 돼가지고 우리한테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두 분이 어떻게 해서 저 자유의 개념을 한자의 스스로자와 말미암을유 이걸 우리 동양의 여러 사전 책 속에서 찾았을까? 동양에는 저런 개념이 있었을까? 있긴 있었죠. 그러나 정치적인 개념으로 진화 발전된 적이 없어요. 다만 철학적 개념으로 존재하고 있었어요. 어디에? 노자의 도덕경이나 또는 송나라 때 이 당나라 시대의 선승들의 공안집을 모아놓은 벼감록 그 속에 보면 자유자재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우리의 문화 DNA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뭔지 와닿을 겁니다. 아 그러구나. 감 잡고 저기서 자유를 뽑아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지금까지 한자로 스스로 자의 말미암을 유를 쓰고 나면 자유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 어떤 뜻이 담겨져 있는지 정말 아련하게나마 마음속으로만 지금 더듬고 있는 중이에요. 자, 잠시만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이 어떤 책인지 한번 볼게요.
56년에 펴낸 이 리버티라는 책은 이런 주장이에요. 단 한 사람만이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 한 사람에게 침묵을 강요할 권리는 없다. 저런 선언이 저때 이제 처음 나오는 거예요. 당당하게 논리를 가지고 소수 의견을 존중하는 이 의회가 그렇잖아요. 대한민국 국회가 그렇잖아요. 묵살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인류 문명 속에서는 저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자, 저는 이 미래 자유론, 물론 번역된 걸 가지고 열심히 탐독을 했었는데 문장이 굉장히 만연체예요. 길어요. 그래서 처음 읽을 때는 되게 좀 고통스러웠는데 저는 이제 몇 번 하다 보니까 이제 쉽게 잡혔어요. 여러분이 오늘 이 강의를 듣고 나셔서 시간 나실 때 자유론을 한번 사서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한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그 속에서 이 스튜어트 밀이 뭘 했냐. 인류 최초로 모든 지성인들이 그렇죠. 남들이 안 하는 고민을 제일 먼저 하는 거예요. 그게 지성인이에요. 지식인은 외운 걸 가지고 남에게 자랑하는 게 지식입니다. 그런데 밀은 5가지 정도의 고민거리를 그 속에서 끊임없이 풀어가지고 답을 내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제목을 붙였어요. 밀의 자유의 5계명. 5가지 계명. 밀이 주장하는 게 이런 겁니다. 첫째, 간섭하지 말아요. 남한테 간섭하지 마요. 여러분 자녀들 키우시잖아요. 애들한테 간섭하지 마요. 내비두라요. 내비두라는 게 영어로 뭐죠? 레비두리. 비트즈 히트고. 그게 자유문화 속에서 깔려져 있는 거예요. 내비둬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또 하나, 강제로 시키지 마라. 합리적이고 가장 객관적이라고 하는 그 근대 문명 속에서 발현되는 리더십에는 리더가 하기 싫은 것, 리더가 할 수 없는 걸 부하에게 못하게 되고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이전 시대의 문화, 저근대 문화가 있는 곳에는 주인이 자기가 못하는 건 밑에 하인들한테 시키죠. 그죠?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 모든 영광을 자기가 다 누리려고 하죠.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분기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사회에 그런 게 많이 퍼져 있어요. 근데 그 기본은 어디에 기준을 둬야 되나 이런 거예요.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 거기에 보면 강제로 시키지 마라. 네가 하지 못하는 걸 남한테 강제로 시키지 마라. 또 있죠. 사람들은 모두 의견이 다를 수 있다. 사실은 의견이 다 달라요. 우리 눈을 통해서 우리는 빛을 봅니다. 그런데 수정체가 있어요. 그 수정체가 렌즈예요. 그죠? 그 렌즈를 통해서 빛의 파장이 들어와가지고 굴절을 해서 망막에 맺힙니다. 렌즈의 두께는 사람마다 달라요. 아주 미세하게 달라요. 빨간색의 파장이 어떤 사람은 길게 망막에 맺히고 어떤 사람은 실제보다 더 짧게 맺힐 수 있어요. 그러나 언어 속에서 그냥 빨간색 얘기할 뿐이에요. 누구나 다 다를 수 있어요. 그 전제가 바로 자유예요. 사람들은 의견이 다 다를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소수의 의견이라도 제발 밟아주지 말아야 돼요. 일단 들어봐라. 여기에서 경청이 나오는 거예요. 또 있죠. 사회가 어떤 사람이나 집단을 함부로 정죄해서는 안 된다. 아무리 마음에 들지 않고 기존의 도덕 룰에 어긋난다 손치더라도 함부로 그 사람을 내치거나 마녀 사냥하듯이 그러지 말아야 돼요. 이거는 이제 처음에 자유론이 나오면서 이런 말이 나왔고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러면 공동체를 위해 할 때는 어떻게 되냐? 그때는 법이 개입해야 된다고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개인도 시대도 오류를 범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해라. 여기에서 겸손이 나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심지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강의하는 이 내용조차도요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댁에 가셔가지고 생각하다가 또는 책을 보다가 또는 공부를 하다가 전에 이동욱 기자가 얘기했던 것 중에 이건 다를 텐데요 하고 반론을 주시고 그러면 전 진짜 기쁘죠. 왜? 이 이론이 발전할 수 있잖아요. 누구 건지 모르지만 우리 모두의 것이 되는데 더 발전할 수 있잖아요. 누구나 다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보아야 되는 거예요. 이 5가지의 주장이 미리 고민하면서 풀어갔던 주제들이에요. 동물이니까 어떻게 해요? 소
말 키우는 곳을 우리가 목장이라 그러잖아요. 그 목이 기르목이에요. 그죠? 그래서 목민심서, 목민관, 까막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양의 정치 철학 전근대의 사고였죠. 그 속에서 백성은 뭐였냐? 사실은 불쌍히 여긴, 어여삐 여겨야 되는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백성민은 눈목에서 나왔다. 눈이 망가진 거다. 이거 제가 그냥 이동욱 기자가 그냥 사이비로 주장하는 거 아니냐라고 할까봐 제가 한자 사전을 복사했습니다. 네이버 한자 사전에 보면 송곳으로 사람의 눈을 찌르는 모습, 네이버 한자 사전. 제 말 맞죠? 예,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실제 이 백성민의 발전은 어떤 방식으로 했나 한번 볼까요? 이겁니다. 이 칼로 눈을 찌르는 그림이 이렇게 표현됐어요. 이게 지금부터 약 3,600년 전 한자라는 문자가 처음으로 발견됐던 거북이 등껍질, 거기 갑골문에 있던 백성민이에요. 여기 속옷으로 눈을 탁 찔렀습니다. 그죠? 이것이 한 1500년쯤 지나면 돌이나 금속에다가 한자를 새길 때 그걸 금속문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는 백성민이 이런 식으로 발전이 돼요. 하지만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 백성민을 그릴 때 하고 못 그리는 사람이 할다고 이게 달라서 나중에 애를 먹어요. 이걸 통일을 한 사람이 진시황입니다. 그 진시황이 소전체라고 해서 백성민은 이렇게 써라 하고 딱 통일을 해버리고 이때부터 이제 붓으로 쓰기 시작하죠. 그리고 오늘날 와서 이 전서체가 바로 해서체가 바로 이 백성민이에요. 자, 이제 보면 그러므로 백성민은 뭐냐? 눈에서 가시가 찔려가지고 망가진 거다. 됐죠? 오케이. 다시 눈목으로 갑니다. 이번엔 무슨 글자예요? 스스로 자. 그죠? 우린 그렇게 배웠어요. 근데 봅시다. 눈이 망가졌어요? 안 망가졌어요? 안 망가졌어요. 저는 이거 벽에 붙여놓고 한 6개월을 고민했어요. 저게 무슨 뜻인가? 저게 무슨 뜻인가? 왜 안 망가졌을까? 그러다가 제 나름대로 이제 더듬은 거죠. 눈이 안 망가졌어. 그래서 스스로 자는 눈을 뜨다. 마음의 눈을 뜨다. 내면의 눈을 뜨다. 이걸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한 거예요. 왜 이렇게 하느냐? 그러니까 한자라는 것이 이게 동양문화권의 철학, 사유의 방식이고 또 서양은 영어와 수학과 과학의 그 서양의 문화의 사고 방식이 있고 완전히 서로 달라요. 정말 달라요. 서양은 그림을 그리면 예컨대 모나리자 그림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인물이 굉장히 정밀하고 세세하게 표현이 돼 있어요. 근데 그 뒤에 자연의 풍경이 아주 조그맣게 보여요. 기억나세요? 모나리자 얼굴 저 뒤로 아주 작은 자연 산천이 보여요. 이 서양의 접근법은 눈에 보이는 대로 스펙트 하는 거예요. 반면 동양은요, 인트로스펙트예요. 통찰해서 더 본질을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관념으로 잘못하면 흐를 수도 있지만 굉장히 본질적인 것을 찍어내요. 동양의 그림을 보면 산수화 같은 거요, 풍경화 같은 거 보면 개울이 흐르고 버드나무 이렇게 늘어져 있고 한데 그 그림 속에 원래 숨어보는 남자 얼굴들이 이렇게 있어요. 숨은 그림 찾기처럼 봐야 보이는 거예요. 또는 우거진 산 속에 아주 작은 정자가 그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자연 속에. 이게 우리 문화의 속성이에요. 그 문화의 속성에서 스스로 자를 보면 그냥 지어진 게 아니죠. 그냥 그림으로 표현된 게 아니죠. 깊은 뜻을 갖고 있죠. 그 뜻을 우리가 찾아 건져 올려야 돼요. 그게 뭐냐? 바로
내면의 눈을 뜨는 거예요. 내면의 눈을 뜨는 거. 그냥 우리의 육안이 아니고 시만 또는 영안을 뜨는 거예요. 떠야 뭔가 보인다고 하는 거죠. 그걸로 이 스스로 자아와 연결된 글들을 한번 볼까요? 자각, 자성, 자아, 자립, 뭐 쭉 나가서 자유까지 나옵니다. 내면의 눈을 뜨고 일어서는 거예요. 내면의 눈을 뜬 주인이에요. 다른 거죠. 그죠? 지금까지 여러분 알던 스스로 하는 것과 다른 거예요. 본질과 연결되어 있는 표현은 사실은 스스로 자는 내면의 눈을 뜨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밭전자 한번 봅시다. 밭입니다. 안 망가지고 뭔가 나왔어요. 자, 여기에 어떤 의미를 우리가 부여해서 그 숨어있는 뜻을 건져낼 수 있을까요? 밭이 망가진 게 아니에요. 근데 밭에서 뭐가 났어요. 그래서 이거는 마음의 밭에서 싹을 키우다. 마음의 밭에서 싹이 자랐다. 그러면 말미암을 이유는 뭐냐? 마음의 밭에서 싹을 키우다. 그러면 자유는 뭐냐? 내면의 눈을 뜨고 내 마음의 싹을 키우는 것. 이게 진짜죠. 이게 한국인의 정서로 한국인이 정의를 내린 거예요. 일본인이 번역해서 프리덤이 자유다, 리버티가 자유다 하고 들어온 걸 무조건 외워갖고 우리가 쓰다 보니까 우리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사고, 우리의 문화 속에서, 우리의 철학 속에서 저걸 재해석해서 우리 걸로 만들어내야 저 사상이 우리께 되는 거예요. 자유가 뭐냐? 마음의 눈을 뜨고, 내 마음의 눈을 뜨려면 노력해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그죠? 그리고 내가 누군지, 내가 잘하는 게 뭔지, 내가 어떤 걸 하려고 하는 건지, 나를 성찰하고, 그리고 그걸 표현하는 거. 그게 자유잖아요. 그게 자유잖아요. 이 자유가 그러면 보편성을 가질 수 있느냐? 한번 볼까요? 자유는 내면의 눈을 뜨고 마음의 싹을 키우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나의 싹이 소중하면 타인의 싹도 소중하잖아요. 그죠? 내 것만 소중하다고 나가면 그게 이기주의, 개별주의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싹이 소중한 만큼 타인의 싹도 소중하다고 생각이 되겠죠. 거기서 뭐가 나오냐? 바로 개인주의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개인주의를 번역해가지고 주입을 시켜놓으니까 이기주의와 개인주의와 개별주의가 분리가 안 된 채로 굴러가는 거예요. 사실은 개인주의 좋은 건데, 독립된 자아를 가지고 상대를 존중하면서 나가는 좋은 건데, 우리는 욕할 때 개인주의자 하면서 욕하잖아요. 이제 거기서 우리 진화되어야겠죠. 팀워크가 생존의 확률을 높인다. 이것도 이제 경험 속에서 아는 거예요. 개인주의로 독립돼 갖고 나왔는데 강한 적이 오면 혼자서 감당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나와 같이 자유롭게 생각하는 개인주의자들이 서로 힘을 합쳐서 외적을 물리쳐야 돼요. 거기에서 무슨 문화가 나와요? 그게 팀워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협동이 나오는 거예요. 조선왕조 500년간 80%, 90%에 가까운 아래 사람들은 이 협동의 개념, 문화가 없었어요. 완전히 없었어요. 그래서 구한말부터 시작해서 신문을 넘겨보면요, 그 당시 유행되는 상표명이 전부 다 협동, 협력, 합동 이런 말이에요. 안 됐어요. 아무것도 안 됐어요. 다 자기만 살려고, 자기 가족만 살려고 딱 거기서 멈춰버린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진화돼야 되는데 그거 못한 거였죠. 근데 그 같은 시기에 서구를 보면, 서구의 문물을 받았던 일본 같은 경우를 보면 굉장히 조직적으로 움직여서 한 집단의 목표를 성취해내고, 물론 그걸 나쁜 데 써서 탈이었지만 그런 식으로 자기들을 성장시켜 나갔어요. 우리는 아직도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팀워크를 높이니까 이 속에서 뭐가 나오냐면 공동체를 위한 이타주의가 나오는 거죠. 우리 윤영필
위원님은 과거에 군복을 입고 평생 이제 군문에 계셨습니다. 특히나 환자들을 다루는 보조하고 그들의 건강을 케어하는 간호사관 학교에서 학교장도 지내셨죠. 근데 그런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 우리 공동체를 살리는 분들이에요. 모두가 대부분은 자기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집중하고 있을 때 자기 개인이 아닌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다치면 그들을 가서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이게 바로 이타주의예요. 우리는 이런 이타주의가 과거에 없었어요. 과거에 근대화된 이 사회로 전맥되는 그런 모델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게 자유주의와 함께 근대 속에서 싹튼 거예요. 우리의 DNA 오늘날 볼까요? 자동차 문화 한번 볼게요. 여러분, 자동차를 서로 운전하고 가면 상대방 자동차 내부에 누가 타는지 우리 신경 안 쓰고 인정해 주잖아요. 그죠? 그 안에서 담배를 피고 무슨 짓을 하든 일단 인정해 주는 거예요. 대신 아무리 복잡해도 서로 자동차끼리 부딪히진 않죠. 네. 서로 아주 아슬아슬한 그 안전의 선을 지켜나가죠. 그게 상대주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지금 자유주의가 심어준 개인주의 문화를 나름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중이에요. 내 차의 모양과 상대방의 차의 모양이 다르다고 해서 우리가 화를 내거나 그걸 가지고 항의하지 않죠. 네? 상관없는 거예요. 그게 자유주의가 만들어지는 문화예요. 또 있죠. 방탄소년단, 또 유현진의 기가 막힌 피칭, 손흥민 선수, 스포츠계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한국인들 지금 많잖아요. 연예계도 많죠. 그죠? 이런 사람들은 과거에 조선왕조 500년 주자 성리학의 문화 속에서는 절대 태어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 산농공상 계급사회였잖아요. 거기에서 유현진 같은 사람은 뭐예요? 없어요. 저 아랫바닥에 있는 사람이에요. 예? 방탄소년단? 천만에 조선시대 갔으면 저 사람들은 절대로 밥 벌어먹고 살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저 사람들이 지금 전 세계를 쥐흔들어버리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어떻게 된 걸까요? 저 사람들의 내면은 조선 이전에 고려, 신라, 삼국시대 그 글로벌한 문화 DNA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걸 살려낸 거예요. 그걸 살려내는 과정에 정부가 개입을 안 해서 성공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한국인은 사실은 굉장히 자유로운 DNA를 가진, 에너지를 가진 민족이에요. 우리가 그걸 자각하지 못했을 뿐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나의 싹을 키운다고 했는데 나의 싹은 어떤 거냐? 존재로 보는 거냐? 소유로 보는 거냐? 여러분, 집안에서 또는 회사에서 베란다에 조그만 화분을 키운다? 그때 그 화분은 내 거,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내 마음속의 싹, 이걸 소유하고 싶어도 사실은 소유가 안 되는 거죠. 나의 형태예요. 나의 존재예요. 네. 소유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소유와 존재 사이에서 존재는 뭘 의미하냐? 존재가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능력이죠. 소유는 물질로 표현하는 거죠. 네. 한참 우리가 사고방식을 소유론적으로 생각을 하니까 모든 게 다 돈으로 계산되고 물질로만 계산되고 하지만 실제 더 중요한 것은 존재라는 생각을 거예요. 이 두 개가 서로 다른 겁니다. 자유는 어느 쪽에 있는 거냐? 자유는 존재론적인 가치예요. 그래서 성공은 욕망의 부산물이자 소유의 그림자일 수 있는데 성장은 열정과 관계되는 거예요. 성장은 열정의 과실이고 존재의 동반자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부디 여러분들, 여기 2030 여러분들 성공에 너무 쫓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젊은 2030 세대나 우리 자신들에게나 성공을 요구하지 말고 성장을 의뢰해요.
우리 살다 보면요,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끊임없이 성장해 갈 수 있으면 그야말로 인생을 행복하게 충만하게 잘 살아가는 겁니다. 이 과정이 바로 자유인의 삶이에요. 어떻게 하면 되냐고요? 능력이 그대를 자유롭게 하리라. 네. 진리가 그대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거는 그냥 종교적으로 한 얘기고, 현실적으로 제가 부딪혀 보니까요, 능력이 자유롭게 해요. 능력이 부자로 만들어 줄 수는 없어요. 확률적으로 능력이 부자로 만들어 줄 수는 있지만 확률적으로 희박해요. 희박한 걸 권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확실한 건 능력이 자유롭게 만들 수는 있어요. 이걸 기억해야 된다. 소유냐 존재냐, 이게 에릭 프롬이 쓴 말이죠. 소유적 인간은 가진 것에 의존하는 사람인데, 존재론적인 인간은 결국은 용기만 지니면 모든 걸 자기네한테 맡기는 사람. 이게 소유와 존재의 차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에릭 프롬이에요. 이와 비슷하게 실제로 살았던 사람이 있어요. 저는 사춘기 때 이 사람의 자서전을 읽고 엄청 감명을 받았거든요. 누구냐면 찰리 채플린입니다. 15살까지는 거의 고아나 다름없이 살았어요. 어머니가 요즘 같으면 이제 조현병 환자죠. 수시로 정신병원에 입원했고, 어머니가 입원하고 나면 채플린은 그냥 고아예요. 맨날 배 쫄쫄 굶으면서 뒷골목을 헤매야 됐어요. 그런데 태어난 연도를 가만 보면요, 1889년 4월 16일입니다. 1889년 12월 23일이 무슨 날이냐면요, 기억하시는 분 혹시 계실지 모르겠는데, 예술 장르 중에서 유일하게 생일이 있는 날, 1889년 12월 23일에 프랑스 파리에서 리미에르 형제가 처음으로 영화를 사람들에게 시연하죠. 영화라는 예술이 탄생하는 거예요. 그 영화라는 예술이 활동사진으로 해서 점점 발전할 때 찰리 채플린이 등장하잖아요. 채플린이 자기가 영화학과 다녀가지고 라이센스 따고 영화 배우가 된 거 아니잖아요. 그죠? 개척해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 내면의 싹을 키워내가면서. 그래서 채플린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화 배우가 되면서 동시에 영화 발전을 엄청나게 끌어당기죠. 이 사람이 한 말이 있어요. 인생은 두려워만 하지 않는다면 정말 멋진 거다. 정말 불만이 아니죠, 그죠? 멋진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인생은 용기와 상상력과 그리고 약간의 돈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저는 이 말을 지금도 믿어요. 제가 기자로서 이제 프리랜서 기자이기 때문에 주제나 또는 접촉하는 이 사람들이나 취재 기간이 어떤 거는 3년 반 걸린 것도 있어요. 근데 재벌 한 분의 그 회고록을 제가 맡아가지고 그분과 인터뷰를 하면서 3년 반을 그 집안을 드나들었는데, 나중에 결론을 내릴 수 있었던 게 뭐냐, 너무 많은 부가 생기니까 이 자식 교육이 제대로 안 돼요. 왜 안 되는지도 옆에서 보니까 이해가 가요. 그 다음에 그 많은 부로 인해서 주변에 다가오는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와요. 그걸 그 재벌 되신 분이 저한테 사실은 고충을 털어놓더라고요. 그때 참 안타까웠어요. 유산? 아이들에게 물려줄 유산? 유산은 거름과 비슷해요. 너무 많이 주면 타 죽어요. 하나도 안 주면 말라 죽을 수 있지만 많이 주면 타 죽죠. 타 죽기만 합니까? 형제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살인까지 나잖아요. 그건 좋은 게 아니죠, 그죠? 그렇다고 우리가 그러니까 열정을 다 버리라는 게 아니고 성장으로 열정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예요. 채플린이 그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세상을 보는 눈은 두 가지다. 소유냐 존재냐. 자, 소유로 세상을 보면 생산과 분배로 갈라져 보여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맨날 투쟁하고 쟁취한다고. 민노총의 삶이, 좌익의 삶이 이거예요. 한국 좌익 이데올로기의 철학적 기반은 다 소유론이에요. 100% 인물론이잖아요. 그런데 존재로 보면
창조와 향유로 나눠지는 거예요. 남들이 안 했던 거, 그런데 필요할 것 같은 거, 제가 여러분에게, 제가 한국인에게 자유가 뭔지를 제대로 설명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한 40년 전에 고민한 거예요. 평소에 젊은 애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한 번도 저항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항의 받아본 적이 없어요. 맞대요. 나중에 보면. 창조한 거죠. 그럼 여러분하고 나누는 거죠. 그게 향이에요. 제가 이렇게 동계산하고 갑니까? 아니잖아요. 존재로 가면 창조와 향유로 가는 거죠. 그죠? 그러고 나면 함께 잘 살 수 있는 공존과 번영의 길로 이어지는 거죠. 그게 자유가 가지고 있는 힘이에요. 이것이 어떤 체제로 가느냐? 자유주의와 공화주의. 함께 살다가 공화주의잖아요. 그죠? 이게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네. 여러분, 자유가 좌익이에요? 우익이에요? 오른쪽이에요? 왼쪽이에요? 오른쪽, 그죠? 맞아요. 오른손 한번 들어보세요. 오른손 들어보세요. 오케이. 오른손등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손등. 오른손등을 보시고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내려보세요. 엄지손톱 보이세요? 엄지손톱 보이세요? 네. 여러분이 보는 엄지손톱이 바로 1948년 대한민국 군부할 때 이 모습이에요. 이 파란 부분이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얘기죠. 나머지 뭐예요? 여러분 손등을 차지하는 이 나머지 뭐냐 이거죠. 지금도 전 근대의 문명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힘들게 살아가는 지역이죠. 여기에 대해서 리차드 파이프스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지역은 오래전부터 정부의 관직들을 국가에 대한 봉사의 자리가 아니라 개인적 치부를 위한 수단으로 간주해왔다. 그래서 권력과 부를 손에 거머쥔 공산정권에 참여하는 것은 지위와 부를 얻는 첫째 수단이라 여겼다. 가슴에 와 닿습니까? 제가 단어를 약간 바꿀까요? 공산정권이 아니고 문재인 정권에 참여하면 지위와 부를 얻는 수단이라 여겼다 해도 지금 대한민국에서 맞아 들어가요. 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 우리가 아직 덜 근대화돼서 그런 거예요. 덜 자유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 옛날 방식대로 돌아간 거죠. 그죠? 과거에는 권력만 쥐면 자손 대대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길이 열렸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럴수록 후진화되는 거예요. 그죠? 지금 저는 시민단체에 가면 대한민국의 지금 우파 시민단체는 다 가난해요. 우파 시민단체가 제대로 지원을 못 받은 건 이명박 정권 때부터 시작됐어요. 그래서 지금 정말 힘들게들 살아가요. 거기에 제가 강연을 나가면 3시간 강연하면 15만 원 받습니다. 근데 김재동이라는 친구는 1,500만 원을 받아요. 그죠? 예. 왜 그러냐? 그 친구가 나빠서라기보다 이런 거예요. 다 권력과 부를 손에 거머쥐고 나면 지위와 부를 다 얻는다고 생각하고 지들 멋대로 가는 거예요. 그럼 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전 근대적인 사람들이에요. 지금 시대는 21세기로 넘어가고 있는데 속에 들어있는 정치 마인드는 굉장히 과거지향적인, 그죠? 전 근대적인 분들이에요. 그런 생각을 갖는 것조차 우리는 자유주의자라면 인정해야 돼요. 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단 권력을 잡으면 안 되죠. 그렇게 설득해 가야 될게요. 그죠? 자, 봅시다. 자유민주주의라는 게 뭐냐면요. 자유가 결합된 민주주의라는 얘기예요. 네. 자유가 결합된 민주정치 체제인데 민주주의, 디모크라시라는 이게 번역이 사실은 일본 사람들이 잘못한 거예요. 크러시라고 하는 어미가 붙어 있으면 이거 제도와 비슷해요. 민주주의는 이즘인데, 그죠? 디모크라시즘이 돼야 되는데 디모크라시가 됐을 때는 민주제도예요. 수단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자유민주주의는 인류 역사의 다른 전통 문화 속에서 굉장히 역사가 짧아요. 민주주의 역사하면 고대 그리스까지 기어 올라가잖아요. 그죠? 플라톤은 철인정치
거기서부터 또 갈래쳐 나와요. 그런데 자유민주주의는 아까 초두에 말씀드렸지만 1776년 7월 4일 미국에서 벤자민 프랭클린, 토마스 제퍼슨이 기초하고 발표한 독립선언문을 시작으로 뜨는 거예요. 물론 그 기원을 찾으면 영국의 명예혁명부터 기원이 나오지만 실제로 정치 체제로서 국가의 이념으로 채택된 거는 1776년, 그때가 처음이에요. 그러니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됐다는 건 뭐예요? 아직도 수정할 것도 많고, 그죠? 시행착오할 것들이 참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체제는 나은 거예요. 이전에 있었던 그 어떤 체제보다, 어떤 정치 사상보다. 그래서 지금도 실험과 시행착오 속에서 그러나 계속 성장 중입니다. 그래서 빈곤이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젊은, 제가 이게 좀 헷갈리는 게, 눈을 이렇게 마주치려고 하다 보면 2030이 앉아있다가 이쪽에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계시고 하니까 말이 꼬이기 시작하는데, 안 보고 할게요. 그 젊은 분들에게는 꼰대 하면서 이제 이 연세 드신 분들에 대한 답답함을 거꾸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 나이 드신 분들에게는 빈곤의 경험들이 굉장히 많아요. 트라우마가 생겨 있어요. 근데 지금 젊은 세대는 그런 경험이 없어서 세대 차이가 느껴지고 소통의 단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왜? 자유가 있어서 그랬어요.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짐으로 해서 우리의 경제가 성장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전 세대는 빈곤을 경험했는데 지금 세대는 빈곤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 속에서 자유를 어떻게 갖고 해야 될지 모르는데 빈곤을 경험한 세대는 그걸 가르칠 줄 방법을 못 찾은 거예요. 그래서 서로 단절돼 버린 거예요. 자유한국당 하는데 니네 자유 붙였는데 자유가 뭐냐? 자유한국당도 모르잖아요. 이제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또 있죠. 자유는요, 미래지향적이에요. 그리고 자유는 해양에서 왔어요. 그리고 자유는 우주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 자유한국당이 조금만 정신을 차리면, 그죠? TF팀 잘 만들잖아요, 의원님들. 미래, 그죠? 해양, 마찬가지로 우주, TF팀 만들어 놨어야 돼. 지금 나로 발사되고 뭐 나로 연구원들이 있고 정치권들 아무도 거기 관심 없잖아요. 얼마나 황당해요. 그러나 지금 현재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는 그림책이든 조그만 만화책이든 그 안에 우주에 관한 끊임없는 꿈들이 제공되고 있어요. 그들 사이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들어가면서 가이드를 해줬어야 되는데 안 하잖아요, 지금. 저 아이들이 나중에 자라면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정당은 자유한국당밖에 없어라고 각인될 수 있는 기회예요. 안 하잖아요. 못 하잖아요. 모르잖아요. 바빠요, 그냥. 눈앞에 있는 여러 가지 사안들에 이렇게 치여가지고, 그게 참 안타깝습니다. 해양도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은 삼면이 바다고 해양국가입니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컨대 슈베르트의 숭어예요, 송어예요? 숭어? 손 들어보세요. 슈베르트 숭어. 한 분, 두 분, 세 분, 이렇게 드는 분도 계시는데, 송어. 슈베르트의 가곡 송어. 한 분도 안 계세요? 한 분 있어요? 두 분, 세 분, 네 분. 가사를 보면 거울 같은 강물에 숭어가 뛰어요, 송어가 뛰어요. 바다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은요, 그죠? 송어는 강물, 민물고기, 그죠? 민물에 살아요. 숭어는 바다에 살아요. 근데 음악책에 보면 숭어로 돼 있어요. 예, 맞습니다. 최초에 번역한 사람이 오역한 거예요, 그죠? 그 오역이 전 국민을 착각 속에 빠뜨려 놨는데, 대한민국 국민은 해양 민족이다 라고 하면서 그 오류를 모른 거예요. 네. 거울 같은 강물에는 송어가 살아요. 숭어는 바닷물에 살아요.
서식처가 다르고 생김새가 다르고 심지어 시장 가격이 달라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네. 어쨌든 우리는 해양에 가까이 가야 돼요. 세월호 사건 나고 나서 지금까지 국회에서 해양을 제대로 들여다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덮어놓고 지금 그냥 도망가잖아요. 이래가지고 우리 해양 안전 어떻게 책임지고 해양 문화를 어떻게 발전시키죠? 저 지구 반대쪽에서 선박사고 났다고 해서 인양하러 또 파견돼 가요. 이 말이 안 되는 일들을 아무도 말 안 해. 우린 지금 과거로 가고 있는 거예요. 미래로 가야 되는데. 자, 분명한 것은요, 자유가 공존과 번영의 체제라는 사실입니다. 정말요? 정말요? 한번 볼까요? 자유가 번영임을 입증하는 사실 중에 하나가 있어요. 이병태 교수님이 저보다 더 잘 아실 텐데, 디어드리 매클로스키라는 여호 교수가 있습니다. 실증경제학의 대가죠. 일리노이주 대학 교수님인데 이분이 사실은 트랜스젠더예요. 뛰어난 자유주의자예요. 내가 한다는데 이걸로 남한테 피해 안 주면 괜찮지 않아? 하면서 하는 여러 가지 이상한 것 중에 하나가 성전환이었어요. 오케이, 뭐 그렇게 다른 거죠. 그러나 본인의 삶이 그렇다 손치더라도 다른 영역은, 전문 영역은 절대 남한테 안 지죠. 그래서 인정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국의 동성애 뭐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사실은 이런 모래를 줬어야 돼요. 어쨌든 봅시다. 이 양반이 이런 통계를 잡아낸 거예요. 1800년대,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을 때 미국 독립부터 자유민주주의가 시작됐죠. 1776년, 바로 고무립이에요. 그죠? 그때 세계 인구는 지구촌 전체 합쳐서 10억이에요. 그 10억 중에 95%가 하루 3달러 미만의 수입을 가지고 근근히 먹고 살던 그 빈곤층의 시대예요. 1960년이 되면요, 세계 인구는 50억으로 늘어나고 빈곤층은 80%가 빈곤층이 됐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 세계 인구가 70억이에요. 빈곤층 얼마나 줄었게요? 13%로 줄었습니다. 자유가 번영임을 입증하는 사실 중에 하나예요. 이걸 월드라고 하는 그림이 있어서 하나 갖고 왔는데 이런 겁니다, 여러분. 아까는 오른손바닥이 여기였죠? 요 엄지손톱에서부터, 여기가 엄지손톱,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요 안쪽에 있는 이 영역, 이게 바로 자유주의 국가들의 영역이에요. 이 영역에서 수입의 73%가 발생하고 이 속에 전체 인구의 14%가 사는 거예요. 나머지는 전체 수입의 27%를 이쪽에서 이제 먹고, 그러나 인구는 전체의 86%가 몰려 있어요. 자유가 번영을 가져다 주는 증거라는 거죠.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는 뭐냐? 자유가 가치인 것, 자유가 진짜 중요한 목표인 거예요. 맨날 민주화, 투쟁, 민주화 했죠. 민주화가 목표가 아니에요. 자유가 목표인 거예요. 민주주의는 수단이자 방법일 뿐이에요.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민주냐 반민주냐 이거 가지고 우리가 잘못 엮여가지고 싸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를 외치면 상대는 평등주의가 되는 거죠. 우리가 우파니까 상대는 적파가 되는 거죠. 근데 그 프레임을 상대가 진보하니까 우리 스스로 보수라고 끌어안는 바람에 정체성도 잃고 개판 5분이 될 거예요. 자유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 민주주의는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 앞에 붙어있는 가치가 다름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방법이 달라지는 거죠. 예컨대 인민민주주의, 민중민주주의라는 거는 다수결 원칙에 의해서 나온 결과, 다수의 주장이 100% 답이 돼버려요. 나머지 소수의 주장은 반동이에요. 보수 반동이에요. 숙청이 되든지 따라오든지 둘 중에 하나. 그게 바로 인민민주주의의 속성이에요. 자유민주주의는 소수의 의견도 존중하죠. 인정하죠.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하는 거죠.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목표는 그래서 뭐냐? 민주주의적인 방식으로 자유를 구현하려는 국가인 거예요. 이 나라가 1948년에 그 생각으로 출범한 겁니다. 그러면 이 우리의 자유는 어디서 왔나 한번 봐야 돼요.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목표 전치 현상이라는 거. 가치와 수단을 혼동해가지고 민주화를 더 우선시해버리고 나니까 나중에 자유가 실종이 됐어요. 그래서 헌법에 자유를 빼는 이 논란에 지금 빠진 거죠. 네. 주의하란 말이에요. 도대체 이 자유민주주의는 어디서 왔냐? 저나 여러분이 사실은 나이 많은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 어떤 교육을 받고 자랐는지. 그 교육 내용이 뭐냐? 자유주의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이 나라를 세울 때 헌법에 손을 대냐? 그분은 헌법에 손 안 댔어요. 아예. 재헌의회 의원들과 재헌의회 재헌 과정에 결속했던 유진호 박사부터 시작해서 많은 헌법학자들은요, 사실은 자유를 체험해 본 적이 없는 분들이에요. 총독 정치, 일제의 그 강압 속에서 일본의 헌법 체계, 그걸 달달 외우고 고시 공부하고 합격했던 분들이에요. 그분들에 의해서 헌법이 조각되는 동안에 이승만 대통령은 그분들에게 한마디도 개입하지 않았어요. 다만 마지막으로 제도만 대통령 중심대로 바꿔달라고 끊임없이 요구한 거예요. 거기에 마찰이 일어나는 게 뭐예요? 내가 책임져야 가겠다고 끊임없이 이제 부딪혔죠. 한민당 출신 분들하고 같이.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이 1949년 한 해 뒤에 교육법에서 뭘 넣냐? 이걸 넣은 겁니다. 보세요. 민족문화, 애국, 신체건전, 과학정신, 자유시민, 예술정서, 근검노작. 여기 대부분의 가치는요, 1948년 이전에 대한민국 속에서 1948년 이전이면 결국 일제 빼고 나면 대한제국하고 조선시대죠. 거기에 없는 가치관들이에요. 조선시대 과학자하면 여러분 장영실밖에 생각 안 나죠. 장영실 그분이 세종대왕에 의해서 청거돼가지고 출신이 천함에도 불구하고 그죠? 벼슬을 얻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임금이 타고 가던 수레 바퀴가 망가졌다고 해서 결국 유배 가서 돌아가셔요. 조선시대 과학기술 어불성설 어림없는 거죠. 영조 시절에 중국에 갔던 연행사가 돋보기 안경, 망원경을 가져와서 선물을 했는데 영조가 그걸 보고 발칙해서 깨부셨죠. 조선시대에 유리를 만드는 기술이 없었어요. 일제가 들어오고 나서 이 한반도에 유리를 만드는 기술이 처음 나와요. 우리는 굉장히 황당한 암흑의 터널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런 가치관들로 교육을 시킨 거예요. 아마 윤준필 의원님도 어릴 때 이렇게 배웠어요. 그죠? 이게 언제까지 가느냐? 1949년에 만들어진 이 과학정신, 예술정서 이런 걸 가지고 20년 뒤에 이런 선언문이 나와요.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하면서 쭉 나가죠. 이게 바로 뭐예요? 민족문화를 집어넣는 거예요. 두 번째 보면 성실한 마음과 튼튼한 몸으로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며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개발하고 우리의 처지를 약진의 발판으로 삼아 창조의 힘과 개척의 정신을 기른다. 조선시대에 힘쓰는 사람들은 최소한 잘 돼야 무인이에요. 못되면 하인이죠. 왕릉에 가보면 빨리 끝내요? 아, 예. 왕릉에 가보면 못 끝나요. 이게 조선시대 왕릉인지 그 이전 시대 왕릉인지 볼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왕릉 앞에 문인석이 있어요. 이 신하들, 그죠? 정승처럼 이렇게 돌로 만든, 또 하나가 장군석이 있어요. 칼 들고 서 있는. 근데 고려 신라 쪽은요, 한쪽이 장군석, 한쪽이 문인석, 이렇게 나란히 병렬로 돼 있어요.
조선시대 왕릉에 가면 앞에 5줄이 다 문인석이에요. 맨 뒤가 장문석이에요.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다 약화되는데 이때 뭘 집어넣어요? 신체건전, 과학정신, 예술정서. 이게 다 들어오죠. 그 다음에 이 내용 속에는 자유시민의 길이 다 들어가 있어요. 사실은 공익과 질서를 앞세우며 능률과 실질을 숭상하고 쭉 나가보면은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이런 언설이 언제 나왔습니까? 이때 나온 거예요. 아무도 안 가르쳐준 거예요. 그 다음에 애국애족이 나오고 또한 근검노작의 정신이 다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만들었던 자유의 에토스를 이미 20년 뒤에 박정희 대통령의 국민교육 헌장 안에 다 집어넣어가지고 반복되고 있었어요. 문제는 그 다음부터입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꼬이죠. 꼬여가지고 좀 아깝게 되는데, 봅시다. 97년 12월 13일 날 교육기본법으로 과거의 교육법을 다 폐지시키고 국민교육헌장도 폐지시켰어요. 저 때부터 대한민국 안에 자유의 정신은 정치권 안에서 이미 맥이 끊어졌어요. 교육제도 속에도 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교과서, 아이들 교과서 한번 잘 넘겨보세요. 좋은 말 다 있죠. 그 좋은 말이 뭔지 이렇게 긁어가지고 모아보세요. 전부 다 조선시대의 그 동문선습 뭐 이런 거에 나오는 부지런해라, 친구와 잘 사귀어라, 이런 얘기밖에 없는 거예요. 개인의 주체 이런 거 없어요. 책임 없어요. 그걸 잘 아셔야 돼요. 빨리 끝나다 보니까 빨리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국 지도입니다. 언제 지도냐면 1927년도 판이에요. 이미 저때 중국은 저 넓은 땅을 다 자기네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 사람들의 병이, 세계의 중심이 자기라고 생각하는 게 병이에요. 중화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지도 속에 중국이 어딘지 아시죠? 여기에 몇 개의 나라가 있냐면요, 무려 14개의 나라가 있어요. 중국과 국경을 마주대고 있는 나라는 몇 개? 14개. 이들 국가가 뭐냐? 중국보다 못 사는 게 공통점이에요. 중국은 자기와 국경을 맞대는 한 자기보다 잘 살지 못하게 만들어요. 근데 우리는 중국은 대국이고 우리는 소국이고 중국은 뭐 따르겠습니다라고 얼마 전에 대통령이 말씀하시죠. 참 문제죠, 그죠? 동시에 이들의 공통점이 뭐냐? 자유가 빈곤한 나라예요.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 평등을 비쫓는 나라라는 겁니다. 이걸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평등이 나쁘다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이렇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자유의 적은 민주주의가 아니고 결과의 평등을 추구하는 사람들, 이게 적이에요. 자유, 그러니까 민주주의로 싸우지 말고 자유로 싸우셔야 돼요. 그래야 상대방이 나중에 평등으로 본색이 드러나죠. 자유 속에서 공존, 공용하는 원리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자유민주주의죠. 사라져가는 자유주의 가치관을 되찾고 살려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가치관들이에요. 정직해라, 진실되라, 명예, 합리, 용기. 요즘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사회에서 칭찬하는 분위기가 없잖아요. 네. 예컨대 용감한 시민상, 아무도 그 상의 가치 인정 안 하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거꾸로 망가진 거예요, 지금. 그죠? 자본주의를 너무 철벽 강화하지 말자 이거예요. 왜? 자본주의는 끊임없이 변해요. 유연하게 변해요. 모순 속에 또 변하고 또 변하고. 자본주의도 자유민주주의와 비슷하게 역사가 얼마 안 돼가지고 수정될 부분들이 계속 생겨요. 그때마다 고치면서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 되지 않나. 이제 밤하늘에 한번 볼까요? 우리가 사는 세상을 내려다보면 이렇게 됩니다. 확인이 드러나잖아요. 그죠?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이분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한번 읽어주십시오. 한 문장씩. 나라를 한번 잃고 나면 다시 찾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 국민들은 잘 알아야 하며, 경제에서나 국방에서나 두 발로 굳건히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한다. 평생
평생을 바쳐서 독립운동을 하시고, 그죠? 수많은 모함을 받으면서도 나라를 독립하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다시 또 모함을 받아서 하와이에서 돌아가실 때, 이분이 돌아가실 무렵에 양자로 얻었던 이인수 박사에게 끊임없이 반복해서 얘기해 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 나라를 한번 잃고 나면 다시 찾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 국민들은 잘 알아야 하며, 저는 이 문장, 요 구절이 너무 가슴에 맺히는 거예요. 왜? 나라를 잃었는데 다시 찾으려고 노력을 한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정말로 다시 찾은 사람은 누구예요? 이분 혼자예요. 대전 천안 독립기념관에 가면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계시는데 그분들도 이 말을 할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어요. 왜? 자기가 찾은 거 아니거든요. 근데 이분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해보니까 정말 힘들더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우리에게 두 번 다시 나라 잃지 마라, 두 번 다시 종의 멍에를 쓰지 마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종의 멍에를 쓰지 않는 게 뭐냐? 그게 자유예요. 그래서 이분이 우리가 제대로 깨닫지도 못한 우리에게 미국의 정치 제도를 끌고 와가지고 이렇게 갖다 놓은 거예요. 그 미국과 싸움을 하면서 한미 동맹을 맺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다가 잘못 뽑힌 지도자들이 나와가지고 국가를 완전히 거꾸로 몰아가더라도 그 한미 동맹 때문에 지금 안전판 위에서 아직도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후손들에게요, 재산은 많이 물려주지는 못해도, 그죠? 최소한 자유를 지키고 물려주는 위대한 선조로 기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여러분과